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디지털 주의 기반 선박 구조 건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런 이 기술들은 이제 새로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하고 기존에 앞에서 배운 우리 장단기에서 뭐 스펙트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어떤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어느 것이 우세해서 어떤 딱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프라즈라는 국제학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봤을 때 주로 유럽하고 일본 쪽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시작한 지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셋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하고 서울대하고 인하대, 그다음에 조선 3사, 그다음에 크리소 KR 이렇게 JIP를 해서 지금 이 본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명 정도는 이쪽 일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제가 소개할 자료의 일부는 그 학생들이 만들어준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디테일한 어떤 이론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것가 될 거예요.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사실은. 전체적인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음,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가급적 좀 풀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도 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PPT 한두 페이지로 정리한 것들을 추측할 뿐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배운 내용 그 내용 한도 내에서 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이 한 서너 시간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너 시간 남아 있는 것들은 기존 이론 외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구상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이론들 지금 요게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가 친환경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구조 쪽에서는 최근에는 LNG CCS, LNG 운송선의 CCS가 있고요. 그 다음에 LNG 연료 탱크의 CCS가 있죠, 또. LNG 탱크는 또 여러 가지 뭐 독립 탱크가 있을 때도 있고, 멤브레인 타입이 있기 때문에 LNG 연료 탱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기술이고 준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약간의 이제 한 몇 년 후를 예상을 하고 지금 미리 투자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또는 스마트 관련된 기술들을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게 이 디지털 복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하고 시스템하고 기존에는 제품 모델링을 하죠. 그렇죠? 그 해석 설계 전에 설계를 하면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모든 모델이 그러니까 생산되는 어떤 컨테이너 열척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컨테이너 열척은 똑같은 FE 모델을 갖는 거잖아요. 아니면 F3D 모델을 갖든지.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컨테이너가 물론 이제 제작하면서 오차도 좀 있겠지만 항해를 하면서 그게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주는 현재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게 이제 제작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 복제를 만들어서 배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뭐 손상이 가든지 아니면 장비가 바뀌든지 어떻게 수리가 되든지 이런 과정을 다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자는 게 디지털 트윈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센서가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저기 계측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오퍼레이션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이제 디지털 톤이 사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얼마나 이 디지털 트윈이 피지컬 카운터파트하고 실제 피지컬 대상하고 얼마나 이제 가까우냐. 요게 이제 weak correlation과 exact design time and runtime clon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정확하게 어, 디자인 타임과 런 타임, 설계부터 해서 운영할 때까지 완전히 쌍둥이인 경우도 있다. 뭐 그건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나 연기가 가능한지 또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센싱을 해서 계측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심플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아주 컴플렉스한 팩토리, 공장, 이런 공장에까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광의의 이제 디지털 튠에 대한 개념인데요. 요게 그러니까 디지털 오브젝트에 대한 페어링, 그러니까 디지털 오브젝트와 피지컬 오브젝트에 대한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오브젝트하고 피지컬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페어링 이런 거는 이제 나사에서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나사는 특히 그 우주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떠나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다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좀 동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그 오퍼레이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어널리즈를 이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그 가본드 바이 피직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환경 하에서 지금 우리의 어떤 시스템을 오퍼레이트하고 시뮬레이션 어널리즈 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생긴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 어디에 적용하느냐 G 같은 데서도 많이 이런 개념을 초창기에 제안했습니다. 로테이팅 머신, 그래서 컴프레서라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태가 계속 오퍼레이트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속도, 소음, 압력, 뭐 출력, 입력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센싱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임펠러라든지 간에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인풋과 아웃풋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예를 들어서 임펠러가 얼마나 언제 후면 손상이 될지 언제 이걸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드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고장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디지털 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닝 머시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빌딩이나 브릿지 같은 이런 구조물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옵쇼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옵쇼 스트럭처. 사실 지금 옵쇼 스트럭처, 옵쇼 필드가 죽어서 그렇지 사실 옵쇼 스트럭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장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고장이 더 잘 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나면 그걸로 인한 데미지도 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옵쇼를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옵쇼 쪽에서 진즉 많이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 옵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이미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장이 많이 죽다 보니까 아직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 선급들이 이제 주로 나서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선박이 어떤 배를 승인해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배 이제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가 이 디지털 트윈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급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탑재를 해주면 그것만으로 비즈니스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이제 어떤 메인터넌스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줄 수도 있고 자기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튠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옵쇼 스트럭처도 있고요. 이거는 공장이고요. 이건 플랜트 같죠. 온쇼 플랜트. 이건 트레인이고 이거는 선박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묘사를 하는 거 디스크립티브 그래서 제품의 어떤 제품이나 뭐 장치, 머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저빌리티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인터로게이트 그래서
인터로게이트 하면서. 예, 인터로게이트 어떤 질문에서 답을 얻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데를 찾는 거, 여러 개 이제 진단에서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석과 설계. 그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단,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처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페일리어가 있는지 이거를 어떤 페일리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다음 다운타임, 머티리얼 쇼티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측하는 겁니다. 처방이 아니네요. 프레딕티브 예측이죠, 예측. 그다음에 안티시페토리 이건 앞질러 예상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미리 어떤 코렉티브한 액션을 미리 이제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음, 예, 이거는 이제 엔진에 적용한 예인데요. 엔진. 여기 이제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레버리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엔진 스피드, 뭐 에어 퓨얼 레이셔, 오일 프레셔, 쿨런트 템퍼러처 여러 가지 이제 엔진에 대해서 계측된 리얼타임 이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효율이나 아니면 고장, 뭐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소비자하고 전달되면 사실은 끝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 요게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하는데 어떤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를 생산하는 시스템하고도 스마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하고도 이제 연결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디지털 트윈의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그럼 디지털 트윈을 이제 설계를 빌드를 할 거냐? 이제 먼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 그래서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히든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 연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프레딕티브 모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이런 통계, 이제 이런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그레션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끼리 서로의 연관이,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세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멀리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빼고 에러가 있으면 또 에러도 보정을 해주고 리니어 리그레션도 하고 또는 난리니어 리그레션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화이트박스 모델. 그러니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풀리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과 아웃풋을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임의의 대상에다 다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하는지 그 설명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그레이박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뭐 또 이거 저도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트리 형태로 그 관계를 찾아내고 또 에러가 있으면 또 거기서 또 트리를 조금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스마트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스마트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오퍼레이션 때 관심 있는 게 연료 소모율이잖아요. SFOC. 근데 연료 소모율이 알겠지만 이게 뭐 간단하게 계측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배 저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배 저항이 이제 웨이브라든지 윈드라든지 커런트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FOC를 정확히 SFOC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했던 자료 일부를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일단 로우 데이터를 뽑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입력 변수는 너무너무 많죠. 그 오퍼레이팅 하면서 모든 조건, 뭐 드래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웨이트 분포라든지 그 여기에 미치는 영향 수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은 뭐 쉽게 우리가 2차원에서 뭐 드래프트와 아니면 뭐 스피드, 뭐 드래프트와 스피드와 그 SFOC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이제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또 3차원적으로 스피드, 드래프트, 파워, 스캐터 플롯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거는 걸 뭐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든지 뭐 어떤 형태 함수로 학습을 시킨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도 있죠. 퓨처 어널리시스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행을 해야 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배마다 또 다르겠죠. 배 선형이 다르고 저항이 다르고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배에 탑재를 해놓고 계속 오퍼레이팅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어떤 이 예측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박의 구조나 구조 쪽 분야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모은 겁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 내용을 발췌해서 스토리를 제가 엮기는 엮었는데 뭐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지털 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게 해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 어떤 지역에 대한 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20년 동안 아니 뭐 100만 개짜리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배가 여기다 어떻게 항해를 한다. 왔다 갔다 항해를 한다. 20년 동안. 그 루트가 20년 동안 정해졌다. 라고 하면 요게 그러면 우리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보면 그 시그니피컨트 웨이브 하이트에 대해서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 스캐터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2차원인데 이걸 한 차원으로 쫙 모읍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HS에 대한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걸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악스는 이제 설계 기준이죠. 설계에서는 이 기준을 써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의 이제 힌드캐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힌드캐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힌드캐스트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계측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계측을 일부를 하고 그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계측하지 않은 위치에 대한 그 웨이브 스캐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과거에 그래도 몇십 년 정도만 계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구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년 동안의 어떤 그 시스테이터 데이터를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그게 이제 빨간색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실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해보면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 그 VBM에 대한 롱텀 해석입니다. 여러분 롱텀 해석 기억나죠? 스트레스에 대한 롱텀 해석은 우리가 배우긴 배웠는데 비슷하게 이제 VBM에 대한 롱텀 해석을 롱텀 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그 20년간 장기 동안 겪는 그 웨이브 스캐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VBM에 대한 롱텀 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이제 호깅이 있고 세깅이 있죠. 이게 아마 대상이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호깅하고 세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쁘게 이제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요 파란색은 보면 AIS 데이터하고 힌드캐스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실제는 밴딩 모멘트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AIS 데이터는 알겠지만 배에 이제 항로가 기록된 정보입니다. 힌드캐스트 데이터는 이제 그 항로를 따라서 이 배가 어떤 힌드캐스트를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조합해서 밴딩 모멘트를 하니까 이제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노스 아틀란틱을 다니는 컨테이너 베슬이고요. 요거는 이제 노스 아틀란틱을 다니는 탱커입니다. 탱커는 요 두 개가 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캐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롱텀 분포는 이런데, 실제 이걸 이제 계측된 거, AIS, 뭐 계측은 아닙니다. 계측은 하진 않았고, AIS 데이터와 힌드캐스트를 해서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걸 찍어보면 훨씬 더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해상 데이터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이제 배를 살살 몰았다라는 거죠. 저 앞에 지금 태풍이 있습니다. 그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설계 데이터는 태풍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분포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선장이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뭐 나쁘면 운항을 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피해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V의 분포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목할 사항이죠. 그러면 물론 이제 설계를 이렇게 뭐 어차피 피해가니까 이걸 낮춰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하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항상 이 배가 어떤 이제 컨디션들을 겪었는지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충분하구나. 그럼 여태 쌓인 퍼티그 대비 굉장히 작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장, 용감한 선장은 뭐 폭풍이 오든 뭐 자기가 몸이 아프든 무조건 이제 항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설계보다 더 높은 VBM 분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워닝을 줘야죠. 이렇게 가면 배 깨진다. 앞으로 주의해라. 라는 이런 워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또 다른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지금 오퍼레이팅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이걸 어떻게든 뭐 오퍼레이션이든 설계에 이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른쪽이 스트레스 레인지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건 이제 메저먼트고요. 요게 이제 캘큘레이션입니다. 요게 이제 메저먼트고 캘큘레이션인데, 즉 디자인할 때 썼던 거죠. 그렇죠? 디자인은 높은데 실제로 메저드는 작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요거 이제 노스 아틀란틱 오션이고요. 요거는 실제로 계산이 이렇게 크게 했는데 실제로는 적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롱텀 분포를 보면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웨이트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크고요, 분포가. 근데 실제로 actually encountered wave data, 실제로 만난 웨이브 데이터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하시형 컨디션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또 메저먼트는 또 차이가 있어요. 메저먼트를 하면 또 그거보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는 더 낮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여기서도 actually encountered wave를 할 때도 여기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마진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요게 지금 요건 퍼티그 데미지 레이셔에 대한 건데요. 요게 지금 10A, B, C, D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뱃셀이 있고요. 각 뱃셀에 대해 세 가지가 있죠. 요거는 이제 디자인 웨이브에다가 아래요를 쓴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 설계 데이터를 한 거죠. 우리가 여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힌드캐스트와 RAO라고 했죠. 그러니까 힌드캐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힌드캐스트는 실제로 만난 그 웨이브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데미지 레이션은 이렇고요.
그다음 실제로 모니터링에서 나온 스트레스 그거 가지고 데미지 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마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느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 작년 그 프라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알 수도 있는데 프라즈라고 하면은 이게 practical 쉽 프락티컬 쉽 디자인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 설계에 관련된 그런 학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유럽 같은 데 옵션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하지만 배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럽, 미국, 뭐 동양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3년에 한 번 하는 컨퍼런스인데 이 순수 선박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유명한 학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그럼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오사카 일본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키노트 스피치로 해서 그 오사카의 후지쿠보라는 교수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요것도 이제 JIP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자료의 일부를 발췌를 한 건데요. 아마 조금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여기는 일부를 발췌를 했고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이건 개념적인 모델인데요. 이건 피지컬 스페이스가 있고요. 이건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자인, 빌딩, 오퍼레이팅, 디스포즈 이 모든 단계를 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모으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임프루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모델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개념상으로. 어, 이제 배경은 아까 뭐 스트레스를 계측한 거하고 실제 설계 쓴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했듯이 이 인테그리티 어세스먼트한테 언서티티가 굉장히 많다. 뭐 당장 이제 피지컬하게 웨이브, 머티리얼 임퍼펙션 이런 피지컬한 언서티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 통계 데이터, 뭐 SM 커브라든지 여러 가지 웨이브 스태티스틱스가 있지만 이것도 언서티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하중과 강도 해석 이런 거에도 당연히 또 언서티티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퍼레이션 할 때도 이제 어떻게 어느 항로를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서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언서티를 최대한 이제 실제 액츄얼한 컨디션을 다 모으다 보면 그렇게 불확실한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레이셔널 이성적이고 데이터 드리븐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으냐면은 우리가 자율운항십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렌들리 쉽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연료 소비물이 낮은 그런 선박이 되겠죠. 이런 거를 구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엘리먼트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일본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JSTR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페이스 1이라는 거는 일단 개념을 만들고 기본 테크놀로지를 18년, 19년 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머지 3년 동안에 지금 액추얼십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멤버들이 많죠. 대학도 6군데가 들어오고 심야도 6군데, 그다음에 shipping 컴퍼니, 클래스 앤키 뭐 이런 데서 또 대학도 이제 한 교수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전체 50 멤버가 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임에 이제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레벨인데 지금 현재는 컨셉을 좀 잡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그 다음 프레딕션,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 그룹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긴 한데요.
뭐 사실은 유사합니다. 먼저 이제 헐 모니터링이 있죠. 헐 모니터링이 있어서 일종의 이제 컨디션 데이터를 모읍니다. 특히 코로전, 그다음 데미지, 리페어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판스를 잴 수 있죠. 그다음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서 스트레인을 재거나 아니면 운동을 재거나, 그다음 내비게이션 AIS 데이터. 그래서 위치, 뭐 헤딩 앵글, 스피드, 오퍼레이션 데이터. 하여튼 배 항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모두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리얼타임 웨이브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니터링과 인스펙션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웨이브 데이터, 웨이브 라이다라고도 하고, 라이다도 있고, 레이다도 있는데, 여하튼 선박 앞쪽에다가, 이 선박이 만나는 웨이브를 직접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HSTP나 아니면은 디렉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인바이러먼트 데이터가 있죠. 이거는 그냥 그 글로벌, 그 지구 전체적으로 각 해역에서의 어떤 시스테이트 정보가 있겠죠. 뭐 이런 정보도 이제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여기서도 2D 웨이브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어떤 방향, 우리가 웨이브 스펙트럼,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스프레딩 펑션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실제 웨이브는, 그러니까 롱 크레스티드 웨이브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숏 크레스티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 분포도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2D 웨이브 스펙트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요게 두 개가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데이터는 실제 잰 게 있고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스테이트에서 어떤 매저드 리스판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쉽의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리얼타임으로 어세스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롱텀, 숏텀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어떤 디전 서포트, 아까도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시한 컨디션을 갈지 말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앞에 폭풍 왔는데 꼭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 배가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걸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 나중에 설계나 디자인 룰에 피드백을 주면 아주 유용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이제 처음에 계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측된 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뭐 웨이브 데이터를 계측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점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 뭐 스트레인이라든지 엑셀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계측을 다 잽니다. 근데 제봐야 뭐 수십 군데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어떤 퍼티그 크랙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디서 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발생할 수 모르기 때문에 이 제한된 개수를 가지고 배 전체를 그대로, 배 전체 샅샅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언메저드된 리스판스를 어떻게 얻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야 이제 배 전체 구석구석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obtained response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측된 이제 정보가 있죠. 리스판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또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계측했는데 그게 그럼 똑같은 게 앞으로도 재현이 될 거냐. 그건 또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그런 건 통계적인 방법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의 어떤 스트레인 게이지를 계측을 하는 거예요. 계측을 하는데 이게 실선에다 물론 계측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실선에다 계측을 하는 경우는 계측 부위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데크라든지 뭐 이너 바텀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적이고요. 또 그 다음에 웨이브 컨디션, 웨이브를 뭐 잰다고는 하지만 재면서 많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풋에 대한 정보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까도 여기서 있었지만 어떤 제한된 계측으로부터 어떤 전체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센서들을 이제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개수도 바꾸고 위치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계측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맞는지
이런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계측과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선을 가져가면 그런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형 실험이라고 하면 항상 나무로 만들죠. 그리고 유체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배 플렉서빌리티는 없는 리지드 바디로 가정을 합니다. 뭐 여기 유체하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유탄성 효과, 스프링, 휘핑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리지드 하면 그게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휘핑 같은 게 뭐예요? 휘핑 같은 게 이제 슬래밍을 해서 웨이브가 여기 쾅 때린다. 선수에 쾅 때렸을 때 배가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잖아요. 진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지드 바디는 그런 진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분할 모형이라고 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를 나누고 그 연결을 어떤 정해진 강성으로 연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 것들. 자동차에 그 사람 더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절 같은 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배도 중간중간에 관절을 만들어서 밴딩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게 이제 분할 모양.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프라제 여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을 먼저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구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배를 여기 보면 여기 우레탄으로 돼 있죠. 우레탄 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처럼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유체는 상사비를 맞출 수 있으면 구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재료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재료 덴서티라든지 영수 모듈러스 두께 이런 것들 모두 고려했을 때 상사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레탄 두께는 이제 맞지 않죠. 실제하고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헐거더 강성을 맞췄을 겁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FBG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걸 붙여요. 이 FBG라는 게 파이버 브렉 그레이팅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제품 이름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파이버 옵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섬유 가지고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거는 이 헐 서피스에 붙여놓는 건데 요건 프레셔 게이지입니다. 프레셔 게이지도 전통적으로 그 슬로싱에 쓰는 게이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수백만 원씩 하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요 FBG라고 하는 거는 요게 요 선 따라서 이렇게 줄 하나 가지고 여러 포인트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싸고 해서 광범위하게 요즘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주 많은 위치에 스트레인도 재고요. 그다음 프레셔도 이렇게 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모형 실험을 하죠. 여기서 NMRI라고 하면 이게 뭐 니폰 마리타임 인스티튜트가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크리스하고 거의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형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이나믹 해석을 해서 얻은 프레셔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프레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험된 거를 이렇게 모델에다가 구현한 게 이거 같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실제 운동에서 해서 얻은 거고 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이거 뭐 어떤 NMR에서 상세하게 이 프레셔를 어떻게 쟀고 실제하고 계산대항과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그 스트레인은 아직 분석은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스트레인은 비교는 어렵겠죠. 그게 아무리 좀 그 우레탄 폼을 잘 설계를 해서 어떤 실제 스트레스하고 비슷하게는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건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본에서 하는 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DMV에서 하는 연구 자료를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디지털 트윈,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컴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데이터 컬렉션이 있죠. 이건 센서링 하는 게 있고, 게더링, 밸리데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밸리데이팅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 노이즈들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잘 맞느냐, 그걸 일단 한번 확인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요거는 이제 프레딕션과 코렉션, 요게 이제 앞에서 그거랑 같습니다. 이제 메저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배 전체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코렉션이 필요합니다. 이 코렉션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데이터를 이제 스트레스를 모았으면 이거 갖고 데미지 레이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리스크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어떻게 하는지 플래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조금 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센서링입니다. 데이터 소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럭처럴 데이터, AIS, 메타오션, 뭐 디자인 모델, 리얼 센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데이터를 모으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뭐 파라메트릭 센서, 뉴메리컬 센서, 하이브리드 센서, 리얼 센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리얼 센서는 말 그대로 그냥 피지컬 리얼 센서가 되고요. 요 뉴메리컬 센서가 이제 말을 이제 좀 재밌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FE 해석이 됩니다. FE 해석을 이제 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센서는 이 뉴메리컬 센서와 리얼 센서를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걸 하이브리드 센서라고 합니다. 이 파라메트릭 센서는 요것도 이제 FE에서 나온 RAO 있죠. 그거를 이제 RAO가 어차피 일종의 프리퀀시에 대한 파라메트릭 펑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라메트릭 센서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좀 뭐 이런 것들은 참 이름도 잘 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느냐. 이게 간접적으로는 웨이브 데이터, 우리 구조 관점에서는 웨이브 데이터라든지 모델 데이터, 이제 모션 특성이죠. 스트레스 R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 그 스트럭처럴 스트레스인, 그 다음에 해석, 데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웨이브 데이터 메저먼트가 있죠. 웨이브 데이터 이것들에 대해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구조뿐만 아니라 요즘 유치하시는 분들은 이 웨이브 데이터 메저먼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데이터를 메저를 해서 결국 이거를 잘만 예측을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뉴메리컬 모델 있잖아요. 뭐 저항 같으면 파랑 중에 저항을 예측을 한다든지, 운동하시는 분은 뭐 이 웨이브 데이터에서 운동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예측을 하고요. 구조 관점에서는 이 웨이브 데이터 가지고 결국 응력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걸 예측을 하고, 뭐 또 조종 관점에서는 뭐 커런트라든지 윈드라든지 이런 웨이브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또 그럼 탈을 꺾었을 때 얼마나 잘 돌지 이런 것들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잘 예측이 돼야 결국 나중에 자율운항 선박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뭐 탈을 돌리거나 속도를 낮추거나 뭐 빠르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웨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웨이브 V가 있고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웨이브 V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지가 혼자 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그 디렉셔널 스펙트럼, 방향 스펙트럼 이런 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옵쇼에 붙어 있는 레이더는 비교적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비교적 정확한데, 배 같으면 계속 항해를 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자기도 또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는 하는데요. 이 웨이브 라이도 뭐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확보한 데이터들 보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 V 데이터하고 웨이브 레이더 데이터 요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한 한 데이터가 있는데 상당히 정확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죠. 여기 플랫폼에 의해서 이 매저 데이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애큐러시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V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이 V를 뭐 대양에다가 태평양에다 다 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V 같으면 보통 연안 같으면은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연안에 뭐 당연히 여객선이라든지 거기 풍력 발전 단지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V를 띄워서 재기 때문에 웨이브 V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하지만 그 공간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다라는 게 뭐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아직은 저도 그 원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훨씬 더 고해상도로 3차원으로 어떤 서피스 매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그냥 웨이브 데이터 뭐 그냥 하이트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 이런 레졸루션 가지고 해서 이렇게 3차원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런 데이터가 얻어져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배가 만나는 그냥 실제 바다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웨이브 데이터 collected from web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즘 같으면 그 AIS 데이터가 이게 자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주변에다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VTS 기지국에서 그걸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웹 같으면 그 AIS 데이터를 이렇게 다 무조건 자기가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거나 아니면 웹에다 이제 도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웹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내가 이제 어떤 특정 배를 딱 치면 그 배가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이게 이제 상세한 정보, 루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과의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어떻게 항해를 했고 그때 이제 어떤 웨이브 시스테이트를 만났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요게 에스티메이티드 데미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설계 스캐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거는 디자인은 잘못 제가 얘기했네요. 요게 이제 설계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에스티메이트 데미지입니다. 요건 조금 아까 그거랑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제가 이건 다른 어떤 특정 논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지금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스피드, 헤딩, 뭐 시스테이트,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얻어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라는 게 있죠. 스트럭처럴 리스폰스를 재는 이제 여러 가지 센서 얘기가 있는데, 요 파라메트릭 센서라는 게 이제 이런 우리가 아레오 같은 걸 파라메트릭 센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메리컬 센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FE 모델 같은 경우, 뭐 애큐러시도 좋고,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리얼 센서는 말 그대로 리얼 센서인데 이게 이제 애큐러시가 가장 좋죠. 하이브리드 센서는 여기도 있죠. 컴바인 뉴메리컬과 리얼 센서를 이제 컨비네이션한 거.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 센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주로 쓰겠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센서라는 게 핵심인데 이게 그 어드밴스 뉴메리컬과 센서를 합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합치느냐 뭐 이건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뭐 예측은 갑니다. 지금 뒤에 있겠네요.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센서를 가지고 whatever 디테일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어디든 디테일에 대한 것을 커버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 피지컬 센서 가지고 다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거를 재서 배 전체를 뭐 예측해 보자라는 게 이게 이제 목적이고 이게 뭐 사실은 이건 DMV의 개념이고 이건 또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한국도 이제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여기서 F 해석이라는 게 이제 리니어를 가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난리니어한 것도
F 해석 기술들이 충분히 있고, 여기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스프링이나 피핑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모델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걸 센서를 어디다 붙이냐, 어디에다 붙이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0개를 재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70개가 필요하느냐? 아니다. 얼마나 어떻게 재야 되느냐? 무엇을 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문헌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컨테이너 센서를 많이 잰 거는 사실은 그 유탄성 효과 중에서 그 휘핑이라는 효과 있죠. 이제 그게 뭐 아시겠지만 컨테이너가 이제 날렵해지잖아요. 선수가 날렵해지면서 이제 이 피치가 커지면서 이 선수의 바텀 슬램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걸 땅 때리면 얘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이브레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RAO에서 하이 프리퀀시의 텀이 나타나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퍼티그 데미지든 아니면 그 웨이브 밴딩 모멘트 그걸 키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포텐셜 티어리나 리니어 티어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메저링을 하고 또 그런 기술들도 나름대로 유탄성을 해석을 해서 계산하고 뭐 대표적으로 김영환 교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셨죠. 그런 것들을 여태 했었던 이제 그럴 때 썼던 스트레인 게이지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밸리데이션 오브 로우 데이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당연히 노이즈가 이제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은데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필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좀 이게 가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잔디밭 같이 생겼던 것들을 이제 어떤 필터링을 잘 해서 물론 저도 이거 어떻게 필터링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필터링을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 뭐 하이 프리퀀시 패스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필터링을 하는데 요 필터의 어떤 커널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캘큘레이션입니다. 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글로벌 로컬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티드 넘버 오브 센서로부터 얻은 이제 로우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글로벌 로컬 리스판스를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테이터널 타임을 또 어떻게 바꿀 거냐. 컴퓨테이션 타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캘큘레이션 방법 중에서는 자 이게 이제 동일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계측을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 둘 셋 뭐 양쪽에 포트 스타보드 하면 한 12개 정도 되는 거죠. 12개 정도 되는 이 센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배 전체를 예측을 할 거냐. 자, 요거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이 이제 BV에서 BV나 DMV에서 했던 건데요. 요거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달 해석이라는 거 알죠? 우리 진동 시간 배웠으면 노멀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노멀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 어떤 물체의 기본적인 노멀 모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노멀 모드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의 변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모달 어널리시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동 문제 뭐 그게 이제 진동에서 당연히 시작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구조 문제로 확보되고 또 유탄성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진동학 배우신 분들은 진동학 6장을 보면 이런 모달 어널리시스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주요 그 디스토션 모드라고 해서 이게 주요한 모달입니다. 이 디스토션 모드를 뽑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들이 있지만
여하튼 이 디스토션 모드를 가지고 일종의 미리 배가 이제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미리 이제 대표적인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에 사실 많은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스트레스 간에 서로 상대적인 크기의 어떤 관계를 이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그럼 이걸 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지배적인지 일종의 웨이팅 팩터에 해당되는 이 디스토미에서 앰플리튜드 팩터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아까 말한 이런 빨간색에서 잰 센서 이런 건 가지고 이 각각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모달 해석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 특정 순간에서의 어떤 계측된 값으로 거꾸로 이런 모드들이 어떤 비중으로 이제 조합이 어떻게 비중을 곱해서 조합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요 방법을 저희도 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2명이 이 방법을 열심히 지금 코딩도 하고 또 변형도 하고 또 새롭게 뭐 제안도 해서 개선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한 건데요. 상당히 잘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센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한 거예요. 타임 시리즈를 예측을 한 거예요. 물론 저희도 해봤지만 뭐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일러길러 웨이브 하에서 실제 계측한 거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한 게 상당히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일본 컨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컨셉이 이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글로벌 로컬 리스판스를 로우 데이터로 예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DMV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 이제 방법들은 이제 여기 이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때 프라자 작년에 그 일부 결과를 뭐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뭐 아직 뭐 안 보여주는 건지 아직 뭐 결과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지 뭐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은 또 뭐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웨이브 스펙트럼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건 이제 요코하마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여기서 한번 찬찬히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카고 로드가 있고 이건 이제 스트로터 리스판스가 있겠죠. 스트로터 밴딩 모멘트라든지 시어 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나중에 이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요 메저드 리스판스의 쇼텀 스태티스틱스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히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스태티스틱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겠죠. 타임 시리즈 가지고 스트레스 타임 히스토리 가지고 리스판스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FE 해석을 해서 RAO가 그 뭐 스트레스 또는 뭐 쉽게 우리가 밴딩 모멘트에 대한 리스판스 스펙트럼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밴딩 모멘트에 대한 RAO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거꾸로 나누면 우리가 웨이브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웨이브 스펙트럼하고 RAO를 곱해가지고 리스판스 스펙트럼 만들어냈는데 리스판스 스펙트럼이 이제 있는 걸 가지고 RAO로 나누면 결국 웨이브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웨이브를 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리스판스를 재서 웨이브를 예측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제재하는 리스판스를 제재하는 데에 대한 RAO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컴바인을 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판스든지 어떤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데크에 대해서 저쪽에 이너바텀 쪽에 우리가 제재하는 리스판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인테그레이티 인티게이터 쇼텀을 해서 뭐 데미지 레이셔를 구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방법에는 조금 뭐 가정이 들어가고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웨이브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사실은
이게 방향 아까 숏크레스티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걸 방향을 성분별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뭐 그것도 이제 가정을 해야 되죠. 근데 방향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사인 제곱, 뭐 코사인 4제곱 이렇게 스프링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거랑 뭐 임의의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분포,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웨이브 스펙트럼을 직접 재지 않는 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웨이브 스펙트럼 예측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또 뭐냐면 또 그리고 또 그 리스판스 이렇게 잴 수 있는 그 리스판스는 무지무지 많죠. 뭐 엑셀레이션도 되고 VBM도 되고 뭐 스트레스도 되고 뭐든지 리스판스 가지고 이 웨이브 스펙트럼을 거꾸로 유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조금씩. 웨이브 스펙트럼 예측하는 게.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콤비네이션 하느냐. 이런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드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요게 아까 조금 전에 비브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메저드 데이터를 타임 스토리를 얻어내고요. 그다음 칼만 필터로 해서 아까 필터링을 좀 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드에 대한 RAO가 있습니다. RAO가 있어서 요 모드 앰플리튜드를 타임 스토리를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이게 모드 앰플리튜드의 RAO다. 이게 조금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달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드 앰플리튜드의 히스토리만 있고 앰플리튜드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드를 이제 곱해서 다 더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웨이브 리스판스에 대한 타임 히스토리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설명이 조금 용어가 부족한데 아마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IFM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스트라스크라이데 대학에서도 하고, 뭐 물론 이 IFM 자체가 뭐 나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이제 인버스 FM입니다. 인버스 FM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스트레인을 잽니다. 스트레인을 재요. 여기 아예 그 스트레인을 뭐 80군데 정도를 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스트레인을 잰 다음에 이거에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도 없이 거꾸로 스트레스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스트레인이 재지면 스트레스 예측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측한 거고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장점은 뭐냐면 이런 그 스티픈드 플레이트에 그 스캔트림 정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센서들 가지고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여기도 보이겠지만 계측을 요거 하나 80군데나 80군데나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아까 파이버 옵틱이라는 FBG라는 그런 센서를 쓰면 이게 한 줄당 막 한 뭐 대여섯 개, 10개씩 이렇게 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한 8줄 깔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거 정도가 이건데 그럼 배는 도대체 뭐 몇백 개를 계측을 해야 될지 그거는 뭐 감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굳이 스캔틀링 정보는 있는데 물론 조금 코로전이 생겨서 약간 좀 다르겠지만 왜 굳이 그걸 정보를 꼭 안 쓰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긴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본에서도 이것도 지금 대학에서는 도쿄 대학에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카고와 웨이브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요 엘리먼트 스트레인이 요게 이제 계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FE 모델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서 주어지고 그다음 인버스 FEM을 해서 우리가 디포메이션에 대한 타임 히스토리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FE 모델에 넣어가지고 FE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스트레스를 이제 계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포메이션을 얻어내면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이제 강제 변이도 어떤 하중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강제 변이로 하중을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F 해석해서 그 스트레스를 뽑아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FEM에서 그때 발표 때 예제인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이 빨간색을 따라서 한번
계측과 계산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 해석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거의 까만색, 이게 에러입니다. 에러, 예, 에러네요. 에러인데, 에러니까 결국은 이 파란색 케이스 1, 2, 3에 따라서 에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에러는 뭐 크진 않네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외부 하중 같은 것들은 어떻게든 계측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구조 해석할 때 그러면 이 구조에서 실시간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라지 스케일 이 모델을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조 해석 시간을 아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제 Reduced Basis FE Analysis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스매틱스 쪽에서 많이 개발된 방법을 채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이 컴퓨팅 파워가 이게 낮았을 때 우리가 뭐 슈퍼 엘리먼트, 서브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 구조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게 마치 합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다시 또 컴바인을 하는 거죠. 그런 F 해석들을 조금 더 진화시킨 그런 방법론 같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눈여겨볼 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계산한 게 있고 매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코렉션을 해줘야 돼. 당연히 그 차이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 웨이브 데이터의 오차라든지, 뭐 구조 해석의 오차라든지, 구조 모델의 오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적절히 이제 코렉션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렉션을 해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리그레션 방법도 쓰고, 어프록시메이션 방법도 쓰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많이 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쓴 건데요. 이게 지금은 히브를 프레딕트한 히브가 있는데 히브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게 있고 계측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디테일한 거 생략을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좀 코렉션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예, 조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예, 조금 내용이 좀 더 계속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디지털 트윈이 사실 우리가랑 배운 게랑 더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게 될 뭐 LNG CCS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좌굴이나 피로하고 물론 관련은 있지만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대로 한번 관심을 갖지만 여하튼 지금 디지털 튜닝은 우리가 배운 퍼티그 스트렝스라는 스펙트럴 퍼티그라든지 뭐 디자인 웨이브 스펙트럼 이런 다 이런 그런 것들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요것들을 좀 더 자세히 이번엔 일본 데이터 거를 일본 자료나 아니면 서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면 DMV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통째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정도 내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 어차피 이 내용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필요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